네, 반갑습니다.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이 또 이렇게 추웠다가 다시 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니까 여러모로 좀 건강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뭐 코로나도 뭐 7만 명이 넘었다. 그리고 뭐 또 대전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실내 마스크를 없애겠다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뭐 빠르면 다음 달 말쯤 해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이제 없애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무엇이 옳고 그름의 뭐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각자가 개인 건강을 또 개인 보건을 책임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뭐 물론 이제 뭐 대중교통이나 그 다음에 무슨 뭐 공연장, 극장 뭐 이런 데서는 뭐 아직도 이제 뭐 설령 풀이가 된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를 계속 한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제로 코로나에서 이제 뭐 완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 또 이렇게 날이 갑자기 추웠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이 시점에 일교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일교차 심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감기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또 뭐 독감 뭐 무료 예방 뭐 무료 접종 뭐 하는 의원들이나 병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던데 그래서 각자 건강에 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원드리고 오늘 고른 책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면역혁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정말 오래된 책이고 제가 굉장히 많이 봤던 책 중에 하나고요. 저자는 아보도로 박사고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면역학자로 1996년에 백혈구 자율신경 지배구조를 해명했다. 2000년에는 100여 년 동안의 통설이었던 위궤양 입거로 위산설을 뒤집는 과립구설을 발표하여 의학계에 심대한 충격을 주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면역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출판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은 이제 이 책만 해도 뭐 2005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뭐 2000년 초반에 나온 책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면역 요즘 같은 시대에 면역이 가장 중요한 또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면역에 관련된 바이블과 같은 면역혁명이라는 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장에는 이제 왜 현대의학은 병을 낫게 할 수 없는가 이게 서장에 이제 있고요. 1장은 사람은 왜 병에 걸릴까, 2장은 이제 암도 두렵지 않다, 3장이 아토피성 피부염도 낫는다, 4장이 난치병과 만성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 5장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 면역학, 6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생활방식 해가지고 이제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그 학술적인 의미를 떠나서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면역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고요. 뭐 일반인들이 읽으시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많이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풀어드릴까 생각을 해서 면역에 관련돼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장에 보면 왜 현대의학은 병을 낫게 할 수 없는가 해가지고 암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교염병, 교원병. 그러니까 교원병이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피부, 관절, 혈관 등 온몸의 결합 조직에 이상이 생기는 병을 교원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에 생기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절이나 뭐 이런 부분이 등 현대사회 난치병에 면역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고 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고 있지만 어때요? 우리가 막상 내 가족이나 내 몸에 이런 질병들이 온다면 면역을 어떻게 올릴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병원을 가죠.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현대의학은 질병 치료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유전자, 게놈, 단백질, 분자 해석 등 신체의 미세한 구조를 해명하는 분야에서는 현대의학이 분명히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질병의 근원을 뿌리 뽑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현대의학을 뭐라고 불러요? 대증요법이죠. 원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증상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게 대증요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뿌리 뽑는 예는 거짓없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토피를 예를 들 수 있죠. 아토피가 심해서 병원 가면 뭐를 해줘요?
연고를 주죠. 스테로이드죠. 그럼 금세 가라앉아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가라앉지만 그것이 그 병의 뿌리를 아토피성 피부염을 뿌리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의 진짜 원인은 스트레스다라는 이제 작은 제목을 가지고 결국 스트레스 하면은 이제 자율신경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5페이지에 자율신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이 균형이 깨지고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백혈구의 균형을 무너뜨려 몸 안의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균형이거든요, 몸에. 대부분의 경우 질병을 일으키는 토대는 스트레스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 약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 해도 스트레스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질병의 뿌리는 제거할 수 없다. 또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성분이 강한 약 자체가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다라고 의사예요, 의사.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아보 박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발암물질이 암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암은 무리한 생활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다. 자,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암에 걸리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나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말씀들을 대부분 하세요. 자, 보세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읽어드렸던 뭐예요? 교감신경이 우위로 가는 거죠. 스트레스,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리한 생활 때문에. 육체적인 무리, 즉 지나친 노동이나 과도하고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고민이나 슬픔 등 정신적인 무리나 부담인 경우도 있어 형식은 다양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암이 발생한다. 예. 슬픔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술이 좋았던 부부가 한쪽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3년에서 5년 사이에 나머지 남아있는 배우자가 암에 걸린다는 통계치가 있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런 중병의 원인이다라고 지금 이제 아보 도우로 박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로는 암을 치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의학의 3대 요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대 요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암을 물리적으로 축소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수술이라는 신체에는 아주 충격적인 조직 파괴 때문에 몸 안의 면역 활동이 억제된다. 즉 온몸의 면역 억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결국 이게 몸은 우리가 그러니까 마취를 하기 때문에 나는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지만 몸 자체는 뭐라고요? 스트레스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우위로 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두 요법은 더욱 강한 면역 억제 현상을 가져온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모두 면역 기능을 철저하게 억제하여 암을 축소시키지만 치료가 일단락되었을 때 몸 안에서 강한 면역 억제 현상이 일어나 림프구수가 격감한다. 림프구는 뭐예요? 우리 항체를 형성하고 뭐 하는 거죠. 즉 싸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가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다시 암이 기세를 얻으면 몸은 더 이상 대항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암이 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어 손쓸 방법조차 없게 된다. 또 28페이지에는 방사선 치료는 암 조직에만 포인트를 맞춰 방사선을 조사하기 때문에 신체에는 거의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는 아무리 범위를 축소하여 조사한다 해도 온몸에서 면역 억제 현상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조직의 일부라도 파괴되면 그 부분을 곧바로 회복시키기 위해 몸 전체가 교감신경 긴장 상태가 되고 그 결과로 면역이 강하게 억제되는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손을 요리를 하다 칼에 베어도 어떻게 해요? 무슨 뭐 카타칼, 연필을 깎다가도 손에 베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치료가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뭘 안 해도요. 그만큼 몸은 교감 긴장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는 암을 자연적으로 퇴치하거나 축소시키는 신체의 능력, 즉 면역력을 철저하게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을 근본적으로 치유한다는 목적에는 맞지 않다라고 아보 박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페이지에 보게 되면
암을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돼가지고요. 암에 걸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에 강한 스트레스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어서 환자는 그런 생활 방식을 고쳐야만 암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하는 의사는 그런 환자를 도와줘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항상 생활 방식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암이 그것만으로 인해서 암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닐 거예요. 예. 먹거리도 해당되고 또 스트레스 해당되고 생활 방식 해당되고 환경 오염 해당되고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 해당되고 모든 게 다 해당될 거예요. 프랑스 의사 중에 한 분이 지은 책이 이건 세계적으로도 꽤 유명한 책인데요. 항암이란 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항암이라고 이제 번역돼서 나왔는데 원래 이제 그 책 원제는 더 캔서입니다. 암. 그 책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한두 가지의 요소가 아니고 복합적인 요소다. 그래서 현대의학, 자연치유, 또 생활 방식, 먹거리 이 토탈을 다 바꿔야만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보 박사도 생활 방식에 대한 강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걸 했는데 첫째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에서 벗어날 것.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도 사실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거, 그다음에 음식물에 의한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스트레스 이렇게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스트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가 나뉘는데 또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사실 몸에서는 스트레스거든요. 왜냐하면 산소를 이용하고 산소에 사용한 찌꺼기,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자체, 숨을 쉬는 것 자체도 사실은 스트레스거든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에서 벗어날 것, 그럼 숨 쉬지 말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받아야 됩니다. 둘째, 면역력을 향상시키면 암은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질병이니 암에 대한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 이거는 이제 많은 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공포심에서 벗어나라는 것. 셋째, 체력, 특히 면역력을 소모시키는 치료를 받지 말 것. 넷째, 적극적으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를 받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 공통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변에 흐르는 것,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32페이지에 보면 암은 두렵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 엄청난 공포를 품고 있다. 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으면 치유할 방법이 없다고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우리 그룹의 경험으로 보면 면역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 즉 체력 소모가 크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당히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룹이라고 하는 건 이분하고 또 일본에 이 박사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 유미 박사라고 또 계시고 갑자기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계시고 하여간 이렇게 자연치유 쪽으로 해서 원래 다 의사들인데 자연치유 쪽으로 해서 현대의학과 가미해가지고 그 암 환자만 또 치유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암 환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암이 치유되도록 그 의사 선생들이 모여가지고 공동 책도 내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그룹들에서 이제 그분들의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계낸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룹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식사를 할 수 있고 집에서 일생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진행암의 경우 치유 비율이 6에서 70%에 이른다. 치유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식사를 제때하고 목욕 등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즐거운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한 거겠죠. 암은 지금까지의 그릇된 생활 방식이 초래한 면역력 저하로 생기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생활 방식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인 측면까지 포함하여 생활을 재정비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암에 걸리는 건 지금까지의 내 식생활과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요게 복합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암이라는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생활은 그대로 두고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레이저로 지지고 뭐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생긴 질병이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데 그걸 단순히 도려내고 지져냈다고 해서 사라지겠냐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사실은. 암에 대한 공포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공포심을 끌어안고 있으면 신체가 긴장되고 혈액순환이 억제된다. 공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교감신경을 긴장시키는 행위이며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공포심이 질병을 부르고 그 질병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지라는 얘기죠. 34페이지에 보게 되면 고통은 암 자체가 초래한 것이 아니다. 신체가 질병을 몰아내기에 노력하는 반응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처치한 탓이다. 혈류를 증가시키는 반응이 강렬하게 발생했을 때 고통이 따른다. 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증은 생깁니다. 사실은. 치유되는 과정이죠. 통증이 오는 이유는 산소가 부족한 건데 이게 늘어나면 그걸 명현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35페이지에 의사로서 아보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의 처절한 고통은 대부분 현대 의료 행위가 초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암의 통증이나 발열은 신체가 잃어버린 혈류를 되찾으려는 치유 반응이기 때문에 성분이 강한 약을 사용하여 면역력을 억제하면 할수록 약효가 떨어질 때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진다. 리바운딩이 심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6페이지에는 강력한 약물이 병을 더 깊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또 얘기가 되는데 고통스러운 증상이야말로 치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고통을 거쳐야만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생물로서의 인간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픈 만큼 그 질병에서 빠져나올 때도 똑같이 아파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왜? 린들라라는 박사님이 의사인데 이분도 이제 환자들을 치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료를 해야 돼 환자들이 개선이 되더라라는 치유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게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발생 역순으로. 그래서 질병은 급성, 아급성, 만성, 퇴행성으로 가는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데 이 질병이 다시 개선되려면 퇴행성, 만성, 급성, 아급성, 치유 이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했던 병으로 가는 동안 발생했던 그 고통의 크기만큼 되돌아올 때도 똑같이 그만큼의 크기의 고통이 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열이 나면 반드시 몸이 나른해지고 열이 올라가면 누워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컨디션이 나빠진다. 그러나 그런 증상이야말로 환부의 혈액을 보내 치유시키려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감기에 걸리고 몸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식욕이 떨어질까요?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할까요? 간에서 효소를 만들고 하는 게 소화 효소에 쓰는 에너지를 다 치유의 에너지로 써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먹고 일어나야 된다고 막 먹여버리죠. 그래서 이제 자연 치유가 점점 늦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거고요. 열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치유되는 것이다. 열이 있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치유되는 것이다. 반대로 열을 억제한다는 것은 대사작용을 억제하여 몸을 차갑게 하는 반응이다. 그러나 열이 없으면 질병은 치유되지 않는다. 시체는 차갑잖아요. 차가우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열은 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또 이런 것들이 침범했을 때 열이 나는 이유는 면역 체계를 발동시키기 위해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약물들은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눈 깜빡할 사이에 치유 반응이 정지하는데 표면적으로는 불쾌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환자도 질병이 나았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의사도 치료가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대증요법을 계속 사용한다면 신체를 회복시키는 반응이 멈춰버릴 위험성이 매우 크다.
나중에 아예 이제 약물 의존성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페이지에는 내 몸의 세 가지 시스템을 이해하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 얘기가 나옵니다. 내 몸의 시스템. 지난 10여 년 동안 의학은 분석적인 경향을 지향하여 분자나 유전자 문제의 수수께끼를 해명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그것으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결과를 낳지는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의료 현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진보라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자, 우리 몸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분석이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는 자동차의 본네트에서 전선이 하나 낡았다고 그걸 교체한다고 해서 새 기능을 갖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41페이지에 대사 에너지 시스템이란 에너지를 소비하고 축적하는 시스템이다. 인간이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보면 체내의 이 시스템 외에 다른 행동은 없다.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사용한 다음 남은 것이 있으면 저장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저장했던 것을 보충하여 사용하는데 세포라는 마이크로 수준까지 포함하여 신체의 모든 활동이 이 에너지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활동이 이 시스템과 함께 한다는 의미이므로 모든 질환도 반드시 이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다. 이게 잘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42페이지에 모든 생체 활동과 관련 있는 자율신경 시스템이라고 이제 자율신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밥을 반 공기를 먹었으니까 위산을 몇 미리 분비해야지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1분의 심장을 60회에서 70회까지 72회 정도를 뛰게 해야지 내가 생각해서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이 더워 땀이 흐른다. 이것도 내가 땀을 흘려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고장이 나게 되면 사실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항상성이 균형이 무너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신경이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루는 시스템으로 에너지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에너지 시스템뿐이 아니죠. 면역 시스템하고도 아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백혈구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면역 체계도 이 자율신경의 시스템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세균을 처리하는 과립구,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 이런 것도 다 자율신경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백혈구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감염증뿐 아니라 모든 질병의 발생과 치유 과정에 관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45페이지에 보게 되면 몸은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는 옷을 입고 있거나 한기가 느껴지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지내거나 찬 음식을 많이 섭취하여 장기가 항상 차가운 것도 에너지 낭비와 연결되어 질병의 원인이 된다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젊은 친구들 막 롱패딩 입고 들고 다니는 거는 몸을 차갑게 하는 거예요. 결국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고 질병에 노출돼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요즘 아이들은 찬 음식을 매우 좋아하는데 과거의 어린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차가운 주스나 우유를 마신다. 그것은 목과 소화기관을 차갑게 만들어 어린이들의 체력을 빼앗으며 저항력을 떨어뜨린다.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실온의 정도 먹는데 겨울에 근데 살짝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는 건 위험하지만 살짝 한두 개 하루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먹는 거는 큰 위험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거기 안에 있는 이제 당이나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46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한기 때문이다. 또 암이 아니라 해도 월경, 불순,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난관염, 난소낭종 등도 한기에 지나치게 노출되었거나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다. 이분은 세계적인 면역학자예요. 의사라는 얘기예요. 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간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 즉 질병과 건강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에너지 시스템, 자율신경 시스템, 백혈구 시스템이라는 이 세 시스템의 작용과 상호 활동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각각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걸 통합적으로 안 보고 계속 각각 하나하나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너무나 DNA 구조까지 뭐 분자, 원자, 뭐 다 세포까지 다 분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거시적으로 안 보고 미시적으로 보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에 달린 나무 잎사귀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죠. 특히 AI가 발달하면서 더더욱 그런 걸 같아요. 요즘 신문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인문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AI 때문에 내가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만 주기 때문에 편협된 사고를 할 수 있다고 그걸 가장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꼭 AI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이런 미시적인 시각으로만 이런 통합적인 시스템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정말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51페이지에는 이제 뭐 파킨슨병에 대한 얘기인데 파킨슨병은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들은 근육이 굳어진다. 근육이 굳어지면서 떨리는 증상이 파킨슨병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은 교감신경의 긴장을 촉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다. 따라서 도파민 전구체가 투여되면 환자의 몸은 더욱 굳어져 시간이 흐를수록 움직이기 어렵게 된다. 근데 이걸 재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 대부분이 불면증에 시달린다.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한 변비로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교감신경 긴장 상태를 나타낸다. 원인이 무엇이든 질병 상태를 자율신경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는 극도의 교감신경 긴장 상태로 고통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 긴장 상태를 누그러주면 파킨슨병도 좀 누그러지겠네요.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들 중에는 의욕적인 사람이 많다. 의욕적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 교감신경 긴장 상태에 빠지기 쉬운 생활을 한다는 의미다. 이런 사실로 볼 때 교감신경 긴장 상태가 거기에서 초래되는 혈액순환 불량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54페이지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는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목욕이나 체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변비에 걸리지 않게 현미식이나 식이섬유질이 풍부한 야채, 버섯 등을 섭취하라고 지도한다. 본인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지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6페이지에 보게 되면 면역력은 생명력의 주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들 중에는 마크로퍼지가 기본을 이룬다고 했는데 마크로퍼지는 파골세포이기도 하다. 파골세포란 뼈를 먹는 세포로 뼈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마크로퍼지는 뼈를 먹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지쳐서 도움이 되지 않게 된 자신의 세포를 잡아먹는다. 그 세포의 일생을 끝마치게 하는 작용을 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면역력이야말로 생명력의 진정한 주체다라고 지금 아보 박사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 박사님 얘기를 하지만 우린 너무나 어쩌면 세밀한 것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통합적인 게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이번에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부상을 다 입고도 마스크를 쓰고 투혼을 그것도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안화 골절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왼쪽에. 이게 뼈가 안 움직이도록 또 그렇게 수술을 했더라고요. 뭐 월드컵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 기능을, 제 실력을 발휘 못했다고 뭐 대표팀에서 나가라고 가진 비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쩌면 너무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통합이 돼야 됩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나라가 잘 되는 것,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 주일 동안 가정이 편안하게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 주가 돼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